어디가 더 고평가인지 어디가 더 저평가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언제 사야 되는지 데이터로 보이죠.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이때 사람만 이때. 특히나 이럴 때는 완전 영 끓여야 되는 거고. 저평가인데 만약에 미분양이 3개월 연속 하락하잖아요. 매수 신호예요. 아직 부동산 시장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좋은 사람은 없지만 부동산 빅데이터에서는 그런 게 좋은 지역들이 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집값 하락이 이제 계속해서 가파른데 네. 이렇게 가파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공포 심리도 있지만 맞아요. 제 주변 분들만 해도 이제 네. 무주택자 분들도 네. 이제는 조금 더 떨어지면 내가 이번에 바닥 때 뭔가 좀 잘 잡으면 네. 큰 돈을 그다음에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네. 조금씩 지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준비를 하면서 바닥이 어딜까 막 찾고 있더라고요. 네. 요 바닥 알기 어렵지만 네. 또 그 데이터를 이 대표님이 알고 계신다고 해서 네. 오늘 촬영 급하게 네.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데이터에 과연 답이 있는지 한번 같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이렇게 준비하셨나요? 하시죠. 오늘은 혹시 우리 네. 김 작가님은 네네. 혹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혹시 몇 채 정도나 해보셨어요? 꼭 그런 네. 상처를 건드리셔야 아니, 돼요. 아니 해보시는 저 2021년 11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딱 경험이 딱 그거 네, 한 딱 번- 하나입니다. 한 나머지는 번이시군요. 사실 뭐 전세랑 그다음에 월세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은 뭐 거의 어떤 투자자로서는 아니죠. 거의 완전 초보시네요.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좀 부동산 투자가 되게 일반 사람들한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일반 사람들은 이제 다주택자분들처럼 집을 막 여러 채 사고 사실 네. 경험이 쌓이고 해야지 본인만이 간점이 생기는 건데 이게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네. 또 다시 사는 거는 네. 또 한 몇십 년 뒤에 사거나 네. 뭐 이런 대부분 일반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한 40대 초반에 제가 깨달았었는데 지금 40대 이게- 초반 아니셨어요? 예, 지금 뭐 앞자리가- 30대 후반인데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좀 잘해서 네. 뭐 연봉을 좀 많이 벌고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제가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연봉이 예를 들면 뭐 많으면 한 5천이나 치면 그렇죠. 그 10년을 네. 다 모아도 5억인데 그렇죠. 20년을 다 모아도 10억인데 그렇죠. 집을 잘못 사면 네. 뭐잘 사면 이게 몇 억, 맞아요. 10억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그렇죠. 최근에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가 많았던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부동산이나 어떤 자산 시장의 큰 사이클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 대한 공부를 저는 그래 아니 학교에서 이런 공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국어를 잘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강의 좀 한다 하시는 분들 강의는 제가 거의 다 들었던 것 같고요. 다 찾아 들었나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강의들이 다. 네, 그러니까 낚시랑 제가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낚싯대에다가 어떻게 지렁이를 껴가지고 낚시를 어떻게 던져서 어떤 반응이 왔을 때 물고기를 잡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뭐 어디 가서 내가 낚시해서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내가 부동산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꿈과 희망이 생기죠. 네. 근데 막상 제가 강의를 제가 한 3년, 4년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제가 강의로만 진짜 5천만 원 넘게 정말 많은 돈을 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는데 너무 좋지만 낚시로 비유하면 딱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과연 내가 지금 낚시하러 가도 되는지. 만약에 내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요. 네. 그럼 낚시하러 가다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죠. 예를 들면 2020년이나 21년에 고점에서 누구나 다 낚시 지금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낚시하러 가야 된다. 실거주는 언제나 옳다. 이 원리로 만약에 샀다라면 예상치 못한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겠죠. 그때 이상하게 바다에 가고 싶더라고요. 왜 눈물이 날 거야. 제가 수없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을 만나봐도 네. 여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아무도 못 해주는 거예요. 결국 타이밍인 거죠. 타이밍. 근데 그 타이밍이 제가 원하는 타이밍은 발바닥을 원하고 머리 꼭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이 위험한 시점이지. 지금이 매수해도 괜찮은 시점이지.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격언에 그런 게 있잖아요. 무릎 밑에서 사서 얻기 위해서 팔아라.
저는 무릎 정도만 알아도 좋고 어깨 정도만 알아도 좋겠는데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모든 전문가는 그냥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지금이 제일 싸다. 내려가도 몇 년 또 참으면 또 올라간다. 이게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그렇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고수한테 내가 낚시를 잘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내가 낚시를 잘할 수 있어 이제. 자, 그런데 내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물고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없으면은 내가 낚시 실력 아무리 좋아도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못 잡죠. 없는데. 맞아요. 그럼 나는 어디를 가야 돼요? 물고기가 많이 있는 데 가서 낚싯대를 들이대워야 됩니다. 낚시 실력이 부족해도 물고기 많은 데 가서 낚시하면 내가 축축 걸리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낚시터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내 낚시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역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 2014, 15년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는 지방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 벌었고, 그 다음에 한 14년도에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수도권 투자했으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금융위기 끝나고 수도권은 별로였지만 지방은 계속 올랐거든요. 14년 정도에 수도권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왜 그때는 지방에 투자를 했고, 지금 수도권이 맞냐?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성공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김 작가님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키우고 계신데 채널을 키워오신 원칙과 근거가 있으시죠? 있죠.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저는 아직 유튜브 채널에 원칙과 근거가 없어요.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안 키워지죠. 지속적으로 반복 성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어떤 나름의 근거와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지속적으로 반복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는 지방에 투자하는 게 옳았고 14년, 15년에는 왜 수도권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저한테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 전문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는 경제가 어려웠고 근데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다. 근데 없는 돈 가지고 어떻게든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이 갭이 너무 작고 지방이 싸니까 그래서 지방에 투자했는데 운 좋게 내가 돈을 벌었고 근데 지방 올랐고 수도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과 수도권의 갭이 작아졌겠죠. 근데 지방에다 투자했던 거 내가 이거 팔아서 그러면 서울이 수도권이 또 보니까 갭이 작아서 수도권에 살만하니까 그렇게 했다. 이게 이제 그나마 제일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진짜 3년, 4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내가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고 좋은 낚시 방법 배우고 꿈과 희망을 가졌지만 막상 지금 내가 낚시를 하러 가도 되는지 지금 내가 어느 낚시터 가서 지금 낚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그 누구도 이야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이클을 보니까 지방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수도권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이 타이밍 그 다음에 지금 낚시를 하러 가는데 태풍이 오냐 안 오냐 이것만 알 수 있으면 야 이거 부동산으로 정말 이거 투자로 진짜 큰 돈 벌 수 있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가졌고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엄청 이제 많이 다녔죠. 그런데 그 어디서도 답을 찾지 못했고 근데 보니까 그때가 한 15년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입주 물량이라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떨어지고, 입주 물량이 작으면 올라가고,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물론 항상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완전 초보였기 때문에, 그래, 이것만 있어도 내가? 그래, 입주 물량 많은 데는 위험하니까, 여기는 태풍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만 피하고, 입주 물량 작은 데는 거기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이런 데만 투자해도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데이터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책을 보니까 빅데이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를 이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세 권의 책을 쓴 거를 아실 거고 그 책 내용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018년 1월 달부터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로 제가 활동을 시작을 했고 제 첫 번째 책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였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는 유명하지 않았죠. 물론 이제 지금도 엄청 유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김기호는 좀 하락론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폭락론자 아니셨어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리치고를 왜 만들었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락론자고 폭락론자 부동산 투자를 하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사이클론자고 이 사이클을 잘 타는 걸 원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그리고 주식과는 달리 부동산은 항공모함과 같기 때문에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네.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만 잘 타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런 공개 자리에서는 제가 20채 정도 20채. 투자를 했었습니다. 리츠고로. 했었다. 네, 당연히 다 백발백중 다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좀 많이 쌓이고 나서부터는 거의 발목 밑에서 샀습니다. 발목 밑에서 사서 이제 판 것들은 이제 거의 눈썹 위에서 팔았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김기현은 절대 폭락론자가 아니다. 제 첫 번째 책을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20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2018년 2월 초에 출간된 책인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사람으로 따진 뭐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뭐 이런 거 해서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떨어진다. 뭐 성격도 좋고 체력도 좋고 능력도 좋아요. 그럼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17개 시도를 다 분석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김 작가님도 많은 전문가분들 만나봤지만 모든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 혹시 만나보셨어요? 많지 않죠. 보통 네. 자신이 이제 투자하거나 네. 잘 아는 전문 지역들이 있죠. 그렇죠. 없습니다. 예,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데이터는 할 수 있다. 예. 자, 이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하얀색 지역들이 있고 빨간색 지역들이 있고 노란색 지역이 있는데 하얀색은 중립인가 봐요. 하얀색은 중립입니다. 예. 빨간색은 내려간다라고 전망한대. 노란색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한대. 왜냐면 이런 거예요. 성격 데이터도 좋고 능력 데이터도 좋고 체력 데이터도 좋아요. 이거는 뭐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인 상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2018년 초에 뭐라고 전망했냐. 대전이랑 서울이랑 전남은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도는 모든 데이터가 안 좋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한 군데라도 틀린 데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다 맞았습니다. 자,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로 전망이 가능한 구간은 1.5년에서 맥스 한 2.5년이에요. 그리고 데이터가 매주, 매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튜닝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한 1년 반이 지나고 제가 이거를 뽑아봤는데 자, 1등 지역이 어디죠? 대전. 대전이랑 어디예요? 서울. 서울. 매매, 한국부동산원이나 KB 둘 다 서울, 대전 1등, 1, 2등이죠. 자, 리치고 김기원이 2018년 1월 달에 출간한 책에서 1등 누구요? 서울, 대전, 전남. 전남도 여기 있죠? 자, 난 떨어진다고 했는데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도 전부 다 떨어졌죠. 자,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데이터의 위대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이렇게 각각 다른 지역을 분석할 수 없어요. 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다 머릿속에 담으면서 인사이트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뭐만 없으면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이 없으면.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으면 이때는 뭐 이때만 해도 제가 혼자 그냥 이제 외부에 있는 개발자 2명이랑 리치오를 만들어서 창업했을 때도 아니고 지금 뭐 개발자들이 뭐 몇십 명이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지역들도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자, 예를 들면 강원도는 뭐라고 써놨냐. 대다수의 데이터들이 양호한 편이지만 2018, 19년은 연속으로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있어 약세가 예상이 된다. 특히 입주 물량이 집중된대. 그래서 약세를 보였어요. 자, 경기도는 매우 저평가된 지역이나 2018년, 19년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시, 군구 지역 간의 양극화 흐름이 예상된다. 딱 맞았죠. 예, 경기도는 아주 넓잖아요. 매우 저평가다. 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좀 힘들 거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좋을 거란 얘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광주도 본질가치 버블이 많이 쌓여있으나 다른 데이터는 대체로 양호하다. 그래서 광주도 올랐고요. 예, 또 대구도 고평가 지역이나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서 완만한 우상이 예상된다. 대구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저는 부동산 관련 책들만 제가 진짜 한 100권 이상 읽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책도 17개 시도를 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내려가고 어디는 이만저만한 데니까 요만저만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한 책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것도 처음이었죠. 혹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데이터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네. 이제 반면에 지금 맞은 것만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제가 이제 2019년 5월 달에 창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빴습니다, 사실은. 책을 쓸 여유도 없었고 2020년까지는 못 썼다가 21년 초에 또 제 두 번째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을 썼을 때는 굉장히 저는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책에서는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변곡점이 올 거다.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변곡점이 올 거다. 그래서 이제는 위험하니까 웬만한 지역들 말고는 사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서 사면은 좋을 만한 지역들을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서산이고, 그 다음에 군산이고, 평택도 제가 2020년에 평택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21년 10월 달에 제가 두 번째 책에서 이야기했던 그 변곡점이 왔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죠.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21년 10월 달이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고점이었다.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 활동을 그래도 한 20년부터는 조금씩 그때부터는 꽤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든 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22년 10월 달에. 2년 전이면 이제 20년 한 중순 정도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충청도는 기회의 땅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충청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좀 내려가긴 했지만, 이때 사셨으면 거의 이제 뭐 한 발목에서 무릎 정도 사이에 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 서울 집값 상승이 2년 더 간다. 지금은 어깨다. 서울은 어깨다. 그리고 무릎 수준이 지방에도 유망하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2019년, 일단 오늘은 제가 뭔가 이제 혹시라도 저를 뭐 이런 투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제가 보일까봐 제가 사실 방송에서 거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 오늘은 제가 깔 거 다 까고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9년 연말에 한 10채 정도를 샀습니다. 지방에. 왜? 데이터를 보니까 발바닥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중에 뭐 3채 정도는 팔았거든요. 근데 뭐 수익률이 많이 난 거는 원금 대비해서 한 1500% 이상 수익률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서울 샀으면은 뭐 큰일 났죠. 그리고 2년 더 갔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또 이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뭐라고 했냐. 서울 아파트값 21년 말까지만 올라간다. 너무 정확했죠. 이걸 다 미리 얘기한 거예요. 21년에 얘기한 게 아니라 2020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대구 부동산 위험해지고 있다. 대세하락 임박했다. 대구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집 팔려면 지금 내놔야 이득이다. 아무도 안 사는 시장이 온다. 이것도 제가 1년 전이니까 22년 10월 달 1년 전이니까 21년 10월 달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집 팔려면 지금 팔아라. 아무도 안 사는 시장이 온다. 근데 딱 1년 지나고 나서 지금 아무도 안 사죠. 그리고 이제 2021년 연말에 이제 맞짱 토론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경민 교수님하고 저하고가 하락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상승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21년 부동산 지금 실거주로도 절대 사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 진짜 위험하다. 인천 지금 22년부터 입주물량 사상 최대다. 절대로 지금 패닉 바이만 하면 안 된다. 근데 2021년에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겁게 많이 오른 데가 인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2021년 10월 달에 제가 10년 한번 절호의 매도 기회니까 무조건 팔아라. 지금 팔아라. 이런 얘기를 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전망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2018년 첫 번째 책만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서울, 대전, 지금 전남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투자했으면 뭐 상당히 대박이 나셨을 거고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의 어떤 제가 데이터로 전망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데이터가 진짜 짱이다. 저는 그러니까 김기원이 짱이 아니고 데이터가 최고라는 거죠. 사실은 저도 데이터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김 작가님 뭐 제가 아주 많이 뵙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만나 보니까 우리 김 작가님이 진정성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진짜 저만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진짜 저만 알고 싶은 내용인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안전하고 대박내는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좋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지금. 앞선 20분과 30분의 그 방대한 어구로의 충분한 강의 내용인지 기대하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알기 전에 일단 기본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 공식을 외우고 우리가 문제 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올 때가 기본 용어. 물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맞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플라워 차트를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자, 플라워 차트는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움직임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든 차트예요. 제가 이제 뭐 매매 차트나 전세 차트를 많이 봤는데 이걸 둘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 플라워 차트라는 걸 제가 직접 개발을 한 거고요.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설명해 놨죠. 매매가와 전세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네. 플라워 차트는. 그 다음 변곡점. 특히 매수 시기를 잡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상태도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면 계속 그쪽으로 움직여요. 자, 보세요. 요거는 2014년 6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7일까지 전남의 광양시의 매매 전세 플라워 차트입니다. 네. 자, 보세요. 2014년부터 광양은 자, 요게 이제 플라워 차트는 요 십자선이 있는데 십자선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뭐냐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4년 6월 달 이후로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가가 떨어진다.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죠. 매매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플라워 차트는 변곡점이 이 돌아서는 선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보이죠? 그럼 언제 사면 돼요? 이때 사면 돼.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왜? 부동산은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데이터를 봐야 되지만 일단 요 차트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도 중요한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전세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지금 2023년 1월 달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네. 바로 전세가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가 하락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집 언제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자,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첫 번째 관문. 집값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은 전세가가 멈춰야 돼요. 전세가 하락이. 그리고 오히려 전세가 상승해야 됩니다. 자, 전세는 투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1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는 투자 목적 없이 실제 수요와 공급만 가지고 가격이 움직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올라간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수요가 계속 몰리고 이 가격에도 지금 나는 전세 살 거야 라고 하는 심리가 퍼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광양이 이 플라워 차트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밑으로도 빠지고 왼쪽으로 빠지죠. 이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매 전세가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왼쪽으로만 가죠. 밑으로 더 이상 안 떨어지죠. 전세가 안 빠진다는 거.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실제 수요가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균형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담보가 됐다. 자, 이때부터 우리는 살 준비를 해야 돼. 그렇죠. 즉, 그때부터 꺾일 준비를 하고. 그렇죠. 왼쪽으로 다시 돌아설. 이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 부동산 시장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뭐 이런저런 정부가 정책 꺼내도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전세가가 안정되는 게 첫 번째다.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려면. 자, 얘가 왼쪽으로 계속 가다가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 우리는 왼쪽으로 계속 갈 때부터 관심 둬야 돼, 이때. 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서죠. 오른쪽으로 딱 돌아서는 이 시기, 이때가 바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자,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요? 계속 몇 년을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어때요?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꺾이네요. 왼쪽 밑으로 꺾이죠. 네. 그럼 언제 팔면 돼요? 꺾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왜냐면 이게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다른 게 뭐냐면 자,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021년 10월 달에 지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때 뭐라 그러냐.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팔라 그랬어요. 22년 상반기 안에. 그나마 2022년 뭐 한 1, 2월 달, 2, 3월 달에는 팔릴 수는 있었어요. 근데 22년 하반기 들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예 내놔도 아무도 집을 쫓아 보러 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부동산은 무릎이나 발목 밑에 사서 어깨 정도 위면 팔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변곡점에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정도에서 팔면 됩니다. 이 매도의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설명드릴 거예요. 네.
이거는 또 이거를 판단하는 저평가, 고평가 인덱스, 그다음 입주 물량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결합을 하면은 매도 타이밍이 정확하진 않지만 네. 한 억개 이상에서는 팔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 타이밍은 이제 꺾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죠. 사면 되는 건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매도 타이밍은 꺾이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만 근데 문제는 그때는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그래서 팔 때는 부동산은 분위기 좋을 때 남들이 막 못 사서 안달 날 때 팔아야 됩니다. 그 한 달 날 때 팔 때는 좀 이따가 얘기해 주시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이 플라워 차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플라워 차트로 고평가, 저평가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네. 아니, 차트 하나로 뭘 이렇게 많이 알 수 있어? 자, 보시면 여기 십자선을 제가 그어놨죠. 이 십자선은 뭐냐면 매매가 상승과 전세가 상승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점을 이어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전세는 실수요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실수요가 1% 상승했어요. 실수요는 전세가 1% 상승했어. 그럼 매매가도 몇 프로 상승하는 게 정상이에요? 1%. 1% 상승하는 게 정상. 왜? 본질적인 가치인 전세가가 오르는 만큼만 매매가가 올랐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전세가는 5%로 올랐어요. 근데 매매가가 1%밖에 안 올랐어. 네. 자, 그럼 이거의 차이가 몇 프로예요? 4%. 4%죠. 이 4%만큼 매매가는 저평가일까요? 고평가일까요? 저평가일 확률. 왜 저평가죠? 전세가가 그렇죠. 그만큼 오를 확률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네. 아니, 공부 잘하셨죠? 아니, 굉장히 보니까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바로 지금 원리를 다 깨우치셨는데, 네. 전세는 실제 수요이기 때문에 실제 본질적인 가치로 보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실제 수요니까. 근데 얘가 5% 올랐으면 얘가 5% 올라야 되는데 1%밖에 안 올랐다는 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사는 거야. 아직 즉 투자 수요가 붙질 않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잖아요. 네. 그런데 사면은 괜찮아요. 물론 여러 가지를 다 체크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차트에서는 얼마나 그 간극이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십자선에서 왼쪽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저평가입니다. 맞죠? 왜?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이 선에서만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네.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투자에 막 뭐 광분해서 이제 매매가가 고평가 될 때도 있고 투자에 무서워서 못해서 저평가 될 때도 있고. 네. 자,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시장은 저평가됐다.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 그리고 저평가, 이 십자선을 중심으로 왼쪽, 만약에 이 플러스 차트, 이 차트가 돌았는데 만약에 밑에서 돌았다. 그거는 조금 좀 더 신중해야 돼요. 네, 근데 얘는 위에서 돌았잖아요. 네. 전세 시장이 저평가인 상태인데 매매가까지 돌았다? 이거는 찐 상승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 플라워 차트만 가지고도 우리는 변곡점을 전부 다 알아맞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플라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리치고 엑스퍼트라고 해서 이제 리치고 앱을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리치고 앱은 그냥 무료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 리치고 엑스퍼트는 이거는 이제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셔야 되는 버전인데 자, 먼저 우리가 도옥 기준으로 플라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자, 서울을 한번 먼저 자, 모든 지역을 다 볼 수 있고요. 일단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를 보고 자, 쭉 시계를 돌이켜서 자, 서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서울의 플라워 차트입니다. 자, 서울은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는데 계속 위로만 올라가. 자, 왼쪽으로 가는데 위로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평가. 그렇죠. 전세만 올라가고 매매가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왼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만 가. 왼쪽으로 가는데 위로 올라가. 왼쪽으로 가는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매매가는 무서워서 계속 떨어지는데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승의 에너지가 지금 이 십자선이 왼쪽으로 가 있죠. 지금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죠. 가다가 돌아서죠, 이제. 네. 자, 이때가 언제예요? 2015년 2월 달입니다. 자, 이때 이율은 뭐예요? 이때 이율은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이 플라워 차트로 꺾인 게 언제예요? 7월 달 이후로. 7월 달 이후로 확실하게 꺾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통계 데이터인 KB 부동산 통계 데이터다 보니까 조금 느려요. 그래서 물론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도 좋지만 좀 더 이제 다른 부동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이거는 이제 좀 고급반에서 배워야 되는 거고 일단은 오늘은 초급이니까.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대전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전. 자, 대전이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가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왼쪽 위에 있죠. 이때가 16년부터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렇게 자, 올라가죠. 그리고 이거를 이 플라워 차트의 원리를 가지고 매매전세 저평가 인덱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높잖아요. 높으면 전세 대비해서 정말 저평가인 거예요. 자, 대전은 전세 대비해서 제일 이 데이터가 높았을 때가 언제예요? 2017년 1월 달. 네.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2017년 1월 달이면 요때네요. 요때. 와, 이 사이에는 거의 움직이에요. 이때. 네. 딱 본격적인 상승을 출발하기 전이죠. 자, 서울도 아까 볼까요? 서울도 언제가 전세 대비 저평가가 제일 높았는지? 자, 전세 대비한 저평가가 제일 높다. 2016년 5월. 이때가 제일 높았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높은 시기에 사면은 손해볼 일이 절대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볼까요? 예를 들면 뭐 경기도 한번 볼까요? 자, 경기도도 플러 차트가 도는 게 언제부터요? 13년. 네. 9월, 10월 지나서 오른쪽으로 확실하게 꺾이죠. 네. 이럴 때 사면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자, 플라워 차트가 정말로 파워풀합니다. 네, 이거를 시도도 볼 수 있고 시군구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지역의 플라워 차트만 확인을 해도 우리는 지금 낚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알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바닥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2019년에 제가 좀 많이 산 지역이 어디냐면 군산인데 군산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주간 데이터로 제가 바꿀 거고요. 자, 2019년이니까 자, 17년 군산. 자, 요게 군산의 플라워 차트예요. 네. 자, 군산은 계속 이거 보시면 17년부터 계속 내려요. 밑으로 왼쪽으로 빠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요 사선 위에서 노는 걸로 봐서는 네. 그래도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가 좀 더 매매가보다는 저평가인 거예요. 근데 2020년 1월 달에 딱 바닥 찍고 플라워 차트가 돌죠. 이때 딱 모서리가 2020년 1월 13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섭니다. 예. 제가 언제 샀냐? 2019년 10월 달에 제가 매수를 했고 잔금은 12월 달 정도에 제가 잔금 쳤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때 완전 발바닥에 산 거죠.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한번 돌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계속 돌죠. 즉 뭐다? 부동산은 지금 항공모함이다. 그래서 플라워 차트로 저점만 잘 찍고 얘가 네. 저평가 고평가인지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게 이제 저평가 인덱스인데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2018년부터 이미 저평가 상태로 들어갔죠. 이 전세 저평가가. 네. 상대 한 4% 정도. 그리고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저평가가 매우 많이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죠, 지금.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이 플라워 차트, 뭐 전주시 볼까요? 전주시도 똑같습니다. 이 플라워 차트의 이 끝에가 2020년 6월 달. 예, 전주시는 2020년 6월 달 이후에 다시 플라워 차트가 도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플라워 차트만 아셔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변곡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 수 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전에 같이 설명드렸지만 전세 저평가를 또 봐야 돼요. 자, 이 전세 저평가를 보면 투자할 지역이 어딘지가 보입니다. 자, 여기다도 써놨지만 전세는 100% 실제 사용 가치예요. 그래서 투자 목적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 만큼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게 전세 저평가 인덱스고요. 자,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률이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크다는 얘기는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매매 가격 거품이 없다. 그리고 반대인 상황은 매매 가격 상승률이 더 커요. 그러면 드디어 매매 가격 거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년 정도의 추이를 봐야 되냐면 5년에서 7년 정도의 추이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서로 다른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해요. 어디가 더 고평가인지, 어디가 더 저평가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 전세 저평가 인덱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 2022년, 요거는 이제 11월 달 기준으로 지금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요 인덱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누가 제일 고평가죠? 세종. 세종.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제주. 즉, 여기는 뭐예요?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가보다 매매가의 거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일단 저는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필터를 합니다. 투자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17개 시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버릴 건 버려야 되죠. 내가 일단 가망지를 뽑아야 되죠. 네. 첫 번째 보는 게 뭐예요? 저는 전세저평가 인덱스를 봅니다. 자, 충북, 경북, 경남, 강원, 전남, 충남, 울산, 전북. 이 정도는 뭐예요? 저평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지금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에 굉장히 지금 거품이 많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 저평가 인덱스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IR이라고 하죠. 네.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사람들의 소득 대비 지금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 그래서 이거를 비교 분석하는 게 네.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금리가 뭐 영향이 있니 없니 말이 많은데 금리는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랑 똑같냐면 사람이 성격이 좋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금리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데이터는 서로 엮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성격도 보고 체력도 보고 능력도 보고 인성도 보고 여러 가지 보듯이. 자, 그래서 이 주택 구매력 지수에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 다음에 주택 가격.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집을 살 때 대출을 끌어다 집을 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 소득이 있고 만약에 집값이 엄청 비싸요. 네. 그러면 금리가 똑같은 금리가 5%여도 집값이 뭐 10억이야. 이때랑 집값이 5억이야. 이때 이자 부담은 어때요? 다르죠. 그거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자를 내가 상환하는 부담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거기에 또 내 소득까지. 내가 내 소득 상황이 힘들어. 그럼 아무리 집값이 싸고 대출 금리가 싸도 내가 소득에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작으면 주택 구매력 지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어려워. 그럼 나는 하나만 봤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주택 구매력 지수만 봐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서울의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인데 언제가 제일 좋았죠? 14, 15, 16년, 네. 17년, 18년 초까지도 좋았죠. 초록색 뿌렸죠. 이때 사람만 이때. 특히나 이럴 때는 완전 영끌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떨어지던 부동산 가격이 멈추면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좋잖아요. 저로의 매수 찬스입니다. 자, 그런데 주택 구매력 지수 요거는 2분기 데이터 기준인데 제가 경고를 했던 게 주택 구매력 지수가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위기 때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마저 금리 위기보다 훨씬 더 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버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경고를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어때요? 역사상 가장 안 좋아요. 즉 대출을 끌어다가 내 소득에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역사상 가장 작다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작지만 앞으로는 또 이런 시기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옵니다. 왜냐하면 네. 대표님은 사이클론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사이클을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을 때 우리 영끌해서 투자하자. 네. 낮을 때 영끌했다가는 인생을 망친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언제라도 내 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집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결정을 즉 낚시하러 갔는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갔는데 태풍이 몰아쳐. 그러면 내 인생을 완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2020년, 21년 영끌하신 우리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뇌피셜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부동산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이거 너무 많은 비밀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엔 또 전세가율을 봐야 됩니다. 네. 자, 전세가율이 좋은 건 뭐냐면 투자 원금은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전세가율이에요. 자, 전세가율이 뭐냐면 전세가격 나누기 매매가격이죠. 네. 그리고 얘는 지역간 비교가 또 가능합니다. 자, 전세가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야 돼요. 네. 즉 이때는 매매가격에 거품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전세가율은 계속 상승하는데 전세가율이 상승해도 매매가가 하락할 수 있거든요. 하락하던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잖아요. 네. 이때는 뒤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완전 투자 적기예요. 자, 보세요. 자, 얘가 전세가율인데 네. 매매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요 시점 있죠. 네. 이때는 뭐예요? 투자 적기고 그리고 이 시기에 투자하면은 투자 원금이 가장 적게 됩니다. 전세가율이 높을 때 투자하면 투자 원금이 가장 적게 들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전세가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전세가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더 큰 겁니다. 아니, 매매가격 상승률이 더 크니까 전세가율이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즉,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 이만큼 오른 거예요. 즉, 거품. 자, 그래서 전세가율이 하락이 시작된 지 3, 4년 후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이미 투기 수요가 붙은 지 3, 4년이 지난 거예요. 네, 즉, 오를 만큼 거품이 낄 만큼 계속 꼈다. 그래서 별로고 특히나 전세가율 하락한 지 4, 5년 지나서 투자하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 전세가율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가 전세가율이에요. 네. 그리고 요 주황색 선이 바로 서울의 매매 가격입니다. 그래서 KB 부동산 통계 지수 데이터고요. 자, 보시면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죠. 네. 근데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큰 거예요. 즉 상승의 에너지를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매매가가 떨어지죠. 네.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근데 전세가를 계속 올라가는데 매매가 하락률이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 그때가 언제예요? 14년 5월달. 최고의 적기. 이때는 뭐냐면 발바닥에 사는 거고요. 네. 근데 투자 원금을 언제 극대화시킬 수 있냐? 이렇게 전세가율이 최고일 때. 자, 75%란 얘기는 뭐냐면 25%만 있으면 전세가에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 원금이 작게 들고 갭 투자 말씀. 그렇죠. 거죠? 투자 원금이 작게 드는 만큼 수익률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제가 그동안 제가 이제 그냥 뭐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제가 어떤 저의 이런 노하우나 솔직한 경험담들을 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또 영상이 어떻게 보면 완전 이제 공개가 되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워낙 이제 많은 다양한 성향의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의 인생을 완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그럼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선의의 의도에서 제가 하는 거니까 이거를 무슨 투기에 이런 걸로는 제발 좀 안 보셨으면.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진짜 투기해서 제가 돈 벌 것 같았으면요. 저 사업도 시작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리치고 가지고 그냥 알게 모르게 내가 혼자 부동산 투자해서 내가 돈 벌고 편안하게 인생 살지 뭐하러 지금 다 이렇게 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좀 그런 진정성을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다 떨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16년 6월달 이후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라는 그 의미는 뭐다? 이제 뭐가 불이 붙은 거다? 실제 수요인 전세가 아니라 투자나 투기 수요인 매매에 불이 붙어서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불이 붙은 초기에 사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3, 4년. 투기 수요에 불이 붙고 나서 3, 4년 뒤에는 뭐다? 조심하자. 이때부터 3, 4년 뒤면 얼마예요? 19년 연말에서 2020년 초죠? 네.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계속 떨어지잖아요. 즉, 투기 수요가 계속 붙은 거야.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4, 5년 지나면 시장 변곡점이 온다. 전세가율 떨어진 지 4, 5년 지났는데 사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네. 자, 이때도 보세요. 전세가율이 언제 제일 높았냐면 2001년 10월 달에 제일 높았습니다. 이때부터 4, 5년이면 언제예요? 그러면 2005년 말, 2006년 말이잖아요. 네. 그쵸? 그때가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 만약에 샀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한 어깨에서 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율이 올라갈 때 사야 된다, 우리. 자, 원리 이해하셨나요? 전세가율의 비밀? 네. 사실 이런 것만 알아도 진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냐면 데이터로 뭐 우리가 뭐 내 집 마련 잘해서 저점에 잡아서 잘 보고 잘 살자. 이것도 없진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데이터의 중요성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해놨죠. 자, 그리고 부동산은 뭘 잘해야 된다? 매도를 잘해야 되는 거고 매도는 언제만 할 수 있다? 상승 중에. 주식은 고점 찍고 떨어지고 나는 거 확인하고 나서 팔아도 되지만 부동산은 그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살 때부터 언제 뒤를 예측하고 사야 돼요? 2년 뒤. 자, 예를 들면 자, 한 4, 5년 지났어요. 전세가율 4, 5년 지났어. 그럼 4, 5년 지나면 언제예요? 전세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부터 6년, 7년째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다? 투기 수요가 6년, 7년 동안 계속 불이 붙는 건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율이 4, 5년 지나고 나서는 투자 목적이나 실거주 목적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하면 위험한 시기구나라는 걸 알고 그 의사결정만 안 해도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어디 부동산을 제일 사고 싶어 하는지, 어디를 제일 팔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어떨까요? 좋죠. 너무 좋겠죠? 자, 반대로 지금 실제 수요인
전세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지역이 있고 전세 시장이 너무 좋은 지역이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는 투자할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 시장이 좋은 쪽으로. 그렇죠. 네. 전세 시장이 좋은 쪽으로. 전세 시장이 안 좋은 쪽 가면은 여기는 큰일 날 수 있죠. 왜? 실수요마저도 힘을 못 쓰는데 어떻게 매매가가 힘을 씁니까? 자, 근데 이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매매 전세 수급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지역별 수급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도 아까 제가 플라워 차트 설명드린 원리랑 똑같습니다. 십자선이 있고요. 십자선의 왼쪽으로 갈수록 여기는 매수세가 없고 매도세가 많은 거예요. 즉 매매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0부터 200까지 움직이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지역들이 지금 다 왼쪽에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다. 아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자, 그리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100보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럼 전세가 올라오면 매매 시장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 시장, 전세 시장 지금 다 안 좋다. 엉망이다. 광주, 대전, 대구, 인천, 서울, 경기, 부산, 세종, 전북 다 안 좋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리 김 작가님한테 네. 지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자, 위에 있냐 밑에 있냐는 전세고요. 네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느냐가 매수세입니다. 아. 여기서 매수세, 매도세는 매매예요, 매매. 네네. 자,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많은 지역은 어디죠? 없는 거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없어요. 자, 없어요. 자,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전국에서 팔자세보다는 사자세가 제일 그나마 괜찮은 데가 어디예요? 제주, 충북, 맞아요. 경남. 네. 가장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도 40 조금 넘었다. 네. 예, 그만큼 지금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 지금은 더 안 좋아요. 네. 2023년 데이터는 더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에서 전세 수요가 가장 탄탄한 탑3 지역은 어디일까요? 경북, 강원, 제주인가요? 맞습니다. 예, 가장 위에 있는 지역. 네. 예, 가장 위에 있다라는 거는 지금 전세 수급이 탄탄하다. 자, 그 다음에 전국에서 매도세는 많고 매수세는 거의 없는 지역 탑3는 어디일까요? 가장 왼쪽에 세종,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인천. 인천. 예, 세종, 인천, 대구 요 세 군데가 네. 지금 살 사람은 아무도 없고 팔 사람만 꽉 차 있는 시장이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요게 이제 서울의 자, 매매 전세 수급은 뭐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의 최적 도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 살지, 언제 팔지, 플라워 차트, 그러니까 결합을 시키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배운 플라워 차트, 소득 대비한 저평가, 주택 구매력 지수, 전세가율 이런 것들 하나 결합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서울의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인데 요 막대 그래프가 매매 전세 수급이고요. 자, 파란색 선이 뭐냐면 매도세예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매도세 강하죠. 빨간색은 매수세입니다. 매수세 없죠. 매도세만 강하죠. 자, 매도세가 강하게 치솟고 매수세가 확 줄어요. 이때가 언제요? 21년 연말입니다. 제가 무조건 지금 빨리 팔아라.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파란색 선이 매도자의 세가 어때요? 엄청 강하고 매수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언제부터 꿈틀거려요? 없다가 13년 말, 14년도 꿈틀꿈틀하는데 이 꿈틀꿈틀 커지죠. 매수세 커지고 매도세는 어때요?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사야 돼요? 이럴 때. 아니, 언제 사야 되는지 데이터로 보이죠? 네. 보입니다.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네. 네. 이것만 봐도 보이는데 이거를 서울만 볼 수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매 시장도 중요하지만 전세 시장을 봐야 됩니다. 자, 전세 수급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건 전세 시장이 탄탄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200까지 움직이는데 150 이상이면 진짜 강한 거예요. 너무 좋았죠, 이때는. 만약에 전세 수급이 안 좋았는데 이거 움직였다? 그거는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 어떤 거품이다. 자, 근데 이때는 전세 시장 안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 매매 시장에 꿈틀꿈틀 매수는 커지고 매수는 작아지고 이때 사도 돼. 자, 근데 지금 뭐 정부가 뭐 23년에 1월 3일 날 대책을 통해서 네. 뭐 강하게 부양을 하니까 지금 또 사야 되니 마냐 되니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잖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뭐다? 택도 없어요. 왜냐면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서울의 전세 수급이 어때요? 확 떨어졌죠. 안 좋잖아요. 전세 수급이 지금 이 데이터가 역사상 지금 이 통계가 발표된 이후로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안 좋다니까? 입주 물량이 없어도? 자, 그럼 실수요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상 최악이라는 거죠. 실수요는 전세가 지금 사상 최고로 안 좋은데 정부가 지금 부양책 펼친다고 이게 좋아지겠냐고요. 지금 이 정도 대책이고 앞으로 추가로 해도 네. 별로 지금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효과 없다. 네. 택도 없다.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뭐 정부 정책도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이거 네. 아니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리고 이 많은 전문가들이 뭐 2022년에 전세대란 온다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 전세 수급 데이터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전세 수급 데이터가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전세 대란이 와요? 전세 대란이 오면 얘가 이렇게 올라야지.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 엄청난 급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최고의 도구를 내 손에 쥐는 거다. 네. 좋네요. 근데 지난 몇 년도부터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2003년부터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 네. 데이터로 과거를 다 짚어보면 네. 다 맞아 떨어지나요? 아니면 조금은 어긋나는 구간도 있긴 한가요? 자,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얘가 굉장히 좋긴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를 겹쳐서 봐야 된다고. 네. 자, 좀 이따 제가 또 뭘 보여드릴 거냐면 네. 투자 체크리스트를 보여줄 거예요. 저는 제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발전시키려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내가 어떤 원칙을 갖고 내가 끌고 갈 거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대부분 원칙 없이 살잖아요. 그리고 투자도 어때요? 투자도 지속 반복적으로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원칙이 뭐냐? 제가 만든 투자 체크리스트예요. 예, 이것만 딱 하면은 견적이 나옵니다. 네. 제가 그것까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것도 너무 중요한 데이터인데 KB 부동산에서 매매 전세 전망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3개월 뒤에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매매나 전세가 좋아질 건지 안 좋아질 건지를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망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분들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굉장히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모든 지역이 그러니까 100보다 높은 상승이고 100보다 낮으면 하락인데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다 어때요? 다 하락이죠. 예, 지금 그만큼 시장이 네. 매우 좋지 않다. 이것도 데이터를 계속 바뀝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요, 진짜 데이터로 하는 것만큼 정확하고 쉬운 게 없어요. 이것들을 다 결합해서 보면은 다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입주 물량이에요.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미래,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다 과거예요. 지금까지의 데이터밖에 없어. 이걸 가지고 가늠을 하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는 뭐냐면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은 분양하고 나서 아파트 공급 분양하고는 입주까지 2년 만에 3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입주 물량 거의 100% 알 수 있어요. 학점으로. 네, 근데 2년 반, 3년 뒤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까지 추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리치고 팀에서는 뭐까지 했냐? 이주 및 철거 단계, 관리 처분 인가 단계까지 계산을 해서 입주물량에 넣은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입주 물량은 23년, 24년 작아요. 네. 네, 작은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했지만 제가 그랬죠. 입주 물량 하나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건 뭐다? 부동산 시장 전망하는 건 뭐다? 이건 성격 하나로 그 사람이 성공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도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입주 물량이 어디가 많고 적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입주 비율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인천, 대구, 충남이 제일 입주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향후 공급이 많은 거예요. 네. 물론 공급이 많아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자, 2018년에 제가 서울시 부동산 자문위원을 제가 그때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저 말고 거의 대부분의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뭐 다들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책 한 권 쓴 완전 초보 부동산 전문가였고 나머지 분들은 뭐 무슨 협회 회장님 뭐 교수님 뭐 근데 거기에 90% 80% 이상이 다 뭐라 그랬냐? 네. 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근거가 뭐였냐? 수도권에 지금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근거 데이터도 거의 없이 그냥 오셔서 말로만. 근데 저는 초보였지만 저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료는 이만큼 준비해서 아니 무슨 소리냐. 입주 물량 많은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저만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도 다 틀렸잖아요. 입주 물량으로 전망하는 게 다 틀렸다고요. 서울이 입주 물량 작다고 그래서 무조건 올라갈 수 없다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괜히 많았죠. 네,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데이터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됐어요. 즉 거품이 없는 얘기죠.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고평가된 상태, 이미 살만한 사람들은 다 샀는데 입주 물량이 터진다 그러면 난리는 나는 거고 고평가되면 시장이 안 좋아지면 입주 물량이 작아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맞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수도권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은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랑 같이 봐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만 보시면 안 되고 서울에서 경기도나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수도권은 입주 물량 작지 않다. 누가 서울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제발. 수도권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 보신 것처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작지 않아요. 진짜 작았을 때가 언제냐면요. 13년, 14년이에요. 11, 12, 13년. 이때 진짜 작았잖아요. 근데 이때 대세하라고 왔잖아요. 지금은 이때보다 입주 물량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절대로 입주 물량 작지 않다. 그리고 하락기에는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가 힘듭니다. 왜? 지금 이제 미분양이 쌓여가고 하니까 건설사들이 새로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뭐 이런 부동산 관련한 PF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신규 사업 아마 거의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아마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추후에 또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양이 또 중요합니다. 자, 미분양이 저평가인데 만약에 미분양이 3개월 연속 하락하잖아요. 매수 신호예요. 이렇게 보시면 미분양이 이렇게 잠깐 줄었다가 올라갔다가 쫙 빠지잖아요. 이렇게 쭉 줄어들죠. 이런 시기는 굉장히 좋은 매수, 선수들, 그러니까 이때는 좀 선수 들어가는 타이밍이고, 일반인들이 매수하시는 이런 시기. 예.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아직 미분양 별로 안 늘었어. 아직 부동산 시장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자, 미분양 증가를 매도 신호로 잡으면 이미 늦어요. 자,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 미분양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미분양이 느는 겁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자, 미분양 데이터는 제가 뭐라고 여기다 써놨어요? 매도 신호라고 써놨어요? 아니에요. 미분양은 절대 매도 신호가 될 수 없고요. 매수 신호로 아주 유용합니다. 매수 신호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미분양이 팍팍 줄어들면은 아주 적극적인 매수 시기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매수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이 매수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가 이제 원래 평택을 좀 많이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호재도 굉장히 많았고, 일자리도 늘고, 인구수 세대수도 계속 늘고, 근데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서 굉장히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평택의 매매가와 전세가 차트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랑 전세가랑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죠. 수도권이 계속 올라가는 동안. 그래서 2019년까지도 별로 안 좋았어요, 평택이. 근데 보시는 건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2020년에 1월 달에 데이터를 보고, 야, 여기는 발바닥이야. 무조건 사야 되겠다라고 하고, 제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이때 한 2채 정도 제가 샀었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떤 원리로 샀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매매 전세가 어때요? 하락이 멈췄죠? 자, 플라워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데이터 중에서 KB부동산 통계가 있고 한국부동산은 지수 데이터가 있는데 좀 더 빠르게 반영하는 게 한국부동산은 지수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한국부동산은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플라워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평택은 2017년부터 계속 왼쪽 밑으로 떨어지죠. 즉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을 시작합니다.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가 19년 12월 달부터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언제 꺾여요? 2월 24일 이후로 꺾이죠. 이렇게 돌아가죠. 제가 언제 샀냐? 이때 샀어요. 1월 말에 의사결정은 이때 샀는데 이걸 보고, 자, 보시면 2020년 1월 달이니까 전세 대비해서 상당히 또 저평가 됐을 때였죠.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자, 2020년 1월 달에 제가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2020년으로 과거로 돌려서, 자, 이게 보시면 2020년 1월 달 기준으로, 1월 2일 기준으로 전세 대비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 저평가 지역이 어딘지가 이렇게 데이터를 다 보여줘요. 지역을. 그럼 동두천, 파주시, 일산, 동구, 포천시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평택이 이때 4.68% 저평가였죠. 자, 그래서 이제 평택을 제가 이제 했던 거고, 또 평택의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보니까 어때요? 소득 대비해서 이때가 이제 요 선 그었을 때가 제가 의사결정 한 시점입니다. 소득 대비해서 어때요? 제일 쌌죠. 소득 대비해서 너무 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을 보니까 2018년, 19년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20년부터 입주 물량이 어때요? 줄어들죠. 아, 좋다. 결정적인 건 뭐였냐? 바로 이 미분양이 줄어드는 거였어요. 자, 미분양이 좀 쌓였죠. 그러다가 1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연속 떨어진 걸 확인하고 이게 평균 밑으로까지 떨어진 걸 제가 딱 확인하는 순간 이건 무조건 못 먹어도 고다. 이걸 다 확인하고 안 살 이유가 없었다. 그렇죠. 평택은.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자리와 인구가 몰리는 부동산에 투자해라.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인구수와
세대수가 어때요? 평택이 증가하죠.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자, 이거 보세요. 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경기도의 이제 세대수와 인구수 증감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평택이 사실은 되게 멀잖아요. 경기도에서도. 뭐 하남이나 뭐 김포나 광주나 이런 데 좀 가깝잖아요. 용인이나 이런 데. 근데 평택은 거의 경기도의 최남단이거든요. 근데 세대수와 인구수 증감률이 7, 8위 정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 여기는 계속 지금 모이는구나. 그다음에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요 데이터는 시군구 기준으로 일자를 보여주는데 원의 크기가 일자리 개수 크기입니다. 그다음에 색깔이 빨갈수록 일자리가 다른 지역 대비해서 많이 느는 거예요. 일자리가 이렇게 파란색은 뭐예요? 줄어드는 겁니다. 자, 경기도 북부는 어때요? 일자리가 원이 큰 데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자, 일자리 대부분은 경기도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부보다는 전 남부를 더 선호하는데, 자, 일자리 4개 큰 데가 하나, 둘, 셋, 4개죠. 경기도 제일 일자리 큰 데가. 근데 요 4개 중에 원이 제일 빨간 게 누구예요? 얘입니다. 근데 얘가 평택이야. 즉, 평택은 경기도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으면서도 그 다음에 일자리 증감률이 많은 데 중에서 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 확인했죠. 인구수 세대수 확인했죠. 미분양 줄어드는 거 확인했죠. 입주 물량 이제 확 줄어드는 거 확인했죠. 소득 대비해서 완전 저평가인 거 확인했죠. 플라워 차트상 거의 이제 바닥 찍고 보합까지 들어서는 거 확인했죠. 이렇게 다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자, 제가 방금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김 작가님 아직 싱글이시죠? 네네. 자, 그런데 사람은요, 자, 엄청, 여자로 따지면 엄청 이쁘고, 몸매 좋고,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고, 나만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예. 자, 제가 오늘부터 우리 김 작가님의 이상적인 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부동산 빅데이터에서는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은 저도 이제 저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지역이 시군구만 해도 몇 개겠어요? 거의 200개 가까이 됩니다. 200개 되는 지역에서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 지역이 있다, 없다? 있겠죠. 있어요. 그리고 없으면 기다리면 돼요. 아니, 저는 그렇잖아요. 아니, 10년에 한두 번 정도만 투자 잘해도 우리가 근로소득은 얻을 수 없는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조금 기다리는 거 못하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이상적인 모든 게 다 좋은 사람은 없지만 부동산 빅데이터에서는 그런 게 좋은 지역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투자하면은 손해볼 일이 1도 없죠. 그래서 이때 얼마에 샀냐, 얼마에 분양을 받았냐, 30평대 아파트를 평택 고덕에 그때 4억 3천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떨어졌어. 이게 한때 거의 9억까지 갔었고요. 근데 투자 원금이 얼마 들었냐? 10% 들었죠. 왜냐면 분양을 받았으니까. 분양 대금이 그 당시에 10%였거든요. 네, 그 다음 중도금 무이자. 잔금 때까지 돈이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4,300만 원 투자한 거예요. 근데 그 4억 3천짜리가 많이 갔을 때 9억까지 갔고 지금 아마 좀 떨어져서 한 7억 정도 할 겁니다. 어때요? 좋죠? 근데 이거를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하고 한 거잖아요. 네, 얼마나 파워풀해요. 그리고 이거를 반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반복할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뭐 일반 이런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굉장히 제가 좀 정제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세 마리 피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뭐 이런 강의나 이런 걸 들으면 다들 뭐라 그러시냐. 아, 나만 알고 싶다. 아, 진짜 누구한테 알려주기 싫다. 소문 안 났으면 좋겠다. 대표님 좀 소문 안 나시고 좀 지금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 자, 이제 뭐 한 중반부 이상 이제 지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일자리나 세대수, 이제 인구수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구수 같은 경우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이걸 보시면, 자, 인구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데가 서울, 대구, 부산 이런 데였죠.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데가 어디였죠? 여기였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인구가 제일 많이 줄었지만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그 다음에 세종이 인구가 제일 많이 늘거든요. 근데 세종 지금 어때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인구나 세대수나 일자리 데이터 딱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는 보세요. 세종은 인구랑 세대수 누적 증감률이 제일 높죠. 근데 입주 물량도 어때요? 입주 물량도 작아. 그러면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입주 물량이 작은데도 왜 세종을 하락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 아니 여기는
일자리와 인구도 늘고 입주량 다 그러게요. 올라가서 아니 언뜻 들으면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자, 근데 혹시 아까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기억나시나요? 네. 어디가 제일 높았죠? 세종. 즉 세종은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의 거품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러니까 거기는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다른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장점이 많은 사람도 누구나 단점은 있지만 그 단점이 치명적이에요. 그럼 피해야죠. 그러면 그런 사람의 유형을 좀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종은 너무 좋아요. 저도 투자하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세종을 뭐 빠르면 올해 23년 연말 정도에 눈여겨본다 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왜 그동안 세종을 사면 안 됐냐라고 했냐면 바로 이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너무 고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많은 지역이지만 단점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종에는 낚시하러 가면 안 된다. 데이터를 몇 가지만 보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네.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 세대수, 일자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치고 앱에 들어가면 이 랭킹이 있어요. 네. 랭킹에 일자리 수 증감률을 보면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남시 수정구 1등, 그 다음에 평택시, 네. 그 다음에 청주시 흥덕구, 그 다음에 인천 연수구. 이런 지역들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이런 지역들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일자리가 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만 봐서 안 된다. 안 된다. 자, 지금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마지막 최종 정리. 자, 많은 데이터들을 봐야 되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투자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리치고 앱에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전세제 평가, 소득적 평가, 주택 구매력 지수, 전세가율, 입주 물량, 미분양. 아, 나 복잡해. 아, 대표님 너무 어려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좀 쉽게, 아니, 딱 하나만 볼게요.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믹서기에다가 이 데이터를 다 갈아 넣어서 하나의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 점수예요. 이 투자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내 집 마련을 하면요. 그냥 내 무릎 밑에서 사는 거예요. 손해볼 일이 없죠. 종합적으로 네. 하니까. 그리고 얘가 한 60점 이하일 때 내 집 마련 하는 건 당장은 괜찮지만 2년 정도는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그래도 뭐 내 집 마련 할 수는 있는데 60점 밑으로 떨어졌다.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의사결정하자. 그리고 만약에 50점 이하다. 이거는 이럴 때 내 집 마련 하는 건 뭐다? 진짜 꼭지 부분에서 내 집 마련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모든 지역의 시도 신고의 투자 점수를 저희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고 근데 좀 더 정밀하게 하실 분들은 투자 점수와 다른 데이터를 지금까지 설명한 이걸 같이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면 뭐다? 이거는 뭐 스나이퍼가 완전 뭐 정밀 이거 저격하듯이 아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투자 점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세대수 6만 이상의 지역만 뽑은 거고요. 자, 2008년 1월 달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이때 투자 점수가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죠? 서울, 경기입니다. 네, 투자하면 안 되죠. 어디 투자해야 돼요? 제주, 부산, 전남, 대전, 광주, 강원. 이 지역들은요, 다 올랐어요. 금융위기 때 잠깐 주춤하고 계속 올랐습니다. 자, 특히 어디? 서귀포시, 제주시, 사상구, 부산 다 보이죠? 광양시, 지역까지 다 보이잖아요. 네. 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인가 18년에 제주도 투자 광풍 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당시에 모 전문가가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인데 자기 고객들 데리고 네. 다 제주도에 간 거예요. 투자 광풍이 불었는데 투자 광풍이 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이따 이 광풍이 꺼진다는 얘기를 그때 자기 고객 데리고 갔다고 얘기해요. 그때 호텔 막 분양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이 투자 점수는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거는 언제부터 이 얘기를 했다? 2008년. 만약에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만약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제주도 1, 2등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랑 부산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박 났죠. 초대박. 그리고 어디 하면 안 됐어요? 강남구, 남양주시, 여기 이런 지역 하면 경기도, 서울시 이런 데 너무 위험했죠. 그 다음에 서울이 바닥을 찍었던 2014년 중순. 이때 1등은 누구예요? 이랑 경기도 둘 다 80점이잖아요. 투자 점수가 80점이면요. 이거는 초대박이에요. 초대박. 자, 그러면 어디예요? 광명시, 광주시, 팔달구, 동작구, 뭐 영등포구, 관악구, 군포시 다 있죠. 그 다음에 어디가 안 좋다? 지방이 더 안 좋다. 그리고 이때 지방 14년 중순에 지방 투자했으면 완전 꽝이었죠.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게. 자, 2017년 제가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그 당시 데이터 1등이 누구예요? 대전. 자, 대전의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매매 전세 가격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전은 보시면 아주 미약한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18년 8월 달까지. 네. 아주 미약한 상승. 네. 제가 얘기했을 때가 2017년 말이었잖아요. 그때 1등이 대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딱 이때입니다.
딱 이때. 만약에 이때 투자했으면 어떻다? 이 엄청난 상승,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엄청난 상승을 다 먹을 수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 투자 점수가 정말 이게 우수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20년 1월 달 들어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주, 전남, 서울, 광주, 대구 이런 지역들이 별로 좀 안 좋고 지방이 좋았죠. 그래서 또 평택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0등이었습니다. 이때 20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데이터를 다 보고 평택을 또 그때 매수를 했던 거고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우리 김 작가님을 제가 이제 부동산 고수로 탈바꿈 시켜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부동산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막상 내가 낚시하러 가려고 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너무 막막해요. 어디를 사야 될지를 알 수 없어. 근데 부동산 빅데이터만 있으면 어때요? 오늘 배운 거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냥 몇 번의 클릭으로 어디를 사면 위험한지 한 방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정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디테일한 아파트 선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요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저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런 원칙들을 쭉 말씀드렸죠. 자, 투자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저는. 자, 지금 부동산 투자해도 되는지 보시면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체크를 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안 좋죠? 모든 데이터가 다 안 좋아. 지금은 절대로 투자는 안 되는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역별 데이터. 예, 요거 이제 서울 데이터인데 보시면 상당히 안 좋은 게 많고 좋은 게 몇 개 있긴 하죠. 그나마. 근데 얘는 지금 하락 변곡점 지금 통과 중이다.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참자. 예, 그래서 투자 체크리스트, 뭐 신구 체크리스트.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개별 아파트 투자 체크리스트까지. 그래서 이런 투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누구나 이제 사실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 누구보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그러면 이제 투자 점수 있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점수 한번 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자, 요거는 일단 니치고 앱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랭킹에서 투자 점수 나와 있죠. 투자 점수. 요게 이제 시도로도 볼 수 있고 시군구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인구수 세대수를 내가 조절을 해서 뭐 5만 이상으로 볼 건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요. 10만, 일단 기본이 10만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시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시도 기준으로. 자, 시도 기준으로 제일 좋은 1등이 몇 점이에요? 56점밖에 안 됩니다. 자, 투자할 데가 없다는 거네요.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제일 꼴등이 누구냐면 제주도와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44점이죠.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얘가 최소한 60점은 넘어야 된다. 네, 아주 멀었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가는 그림이 네. 되는 이유는 뭐죠? 아,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져서 조금씩 매력이 지금 메리트가 올라가는 거죠. 가격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계속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딴 게 좋아졌다. 계속 데이터가 주간, 월간으로 계속 바뀝니다. 자, 뭔가 오늘 이제 이제 강의를 보면 네. 야, 데이터는 네. 완벽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데이터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데이터의 한계 있죠. 현재까지 네. 이제 데이터라는 건 어쨌든 앞으로 더 좋게 업데이트 될 테니까 지금의 한계는 네. 뭐가 있을까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뭐 100점 만점에 한 90점, 95점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매도 타이밍 잡는 거는 한 80점 정도?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제가 2016년부터 제가 혼자 연구를 해왔고 2018년에 그 연구의 집대성을 제가 꺼냈고 저도 이걸 가지고 많은 실전 투자를 제가 해봤지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뭔가 꺼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저는 항상 언제만 했냐,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을 때만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의 위대한 점은 뭐 의사결정을 잘해서 뭐 부동산 투자로 돈 벌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봐도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면 원래라면은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부동산 시장에 2020년이나 21년에 나타났던 뜨거운 상승장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상승이 훨씬 더 커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로 절대 반영을 못 하거든요. 블랙스완 같은 사건은 데이터에 없는 자료.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도 데이터에 반영이 되니까 우리는 계속 바뀌는 데이터를 체크를 해가면서 계속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런 의사결정을 가능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등대가 있으면 침몰하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보려면 좀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네. 지식과 이제 방법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쭉 그렇죠. 개념 설명이나 이런 만드는 것들을, 이제 네. 창업자로서 요거를 이제 해석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되는지. 그렇죠.
자, 저희 시청자분들 요즘에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뭐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있다면. 지금 이제 저는 기회가 서서히 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당장 뭐 올 초나 중반에 오지는 않겠지만 지역에 따라 또 좀 다를 거예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잘못했다거나 정말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마 아셨을 거고, 그러면서 지금 거품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머지않아 1, 2년 후 정도에는 기회가 오는 지역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시기에도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요즘 올라간 데가 있어요?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요 리츠고 이제 지도 가시면은 다 지금 파랗죠. 네네. 요게 이제 보여주는 게 위에 게 3개월 분기 증감률, 밑에 게 1개월 월간 증감률이에요. 다 떨어지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양평군 어때요? 양평군 혼자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논산 올라가고 있고, 물론 크진 않지만, 그다음 다시 또 쭉 내려가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사천. 네.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얼굴 표시가 있어요. 얼굴 표시가 웃고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에 올라가고 있고 떨어져도 어때요? 떨어지는 폭이 매우 작죠. 딴 데는 지금 서울 지금 슬퍼하는 지금 표정 안 좋은 애들은 지금 보시면 막 4% 5% 막 하락폭이 매우 큰데 웃고 있는 애들은 그래도 애들이 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표정이 뭐냐면 그냥 맞는 게 아니고 투자 점수를 얼굴 표시로 하는 거예요. 특히나 또 사천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점수 현재 64점이죠. 예. 그 다음에 공급이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또 이쪽이 이제 일자리가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이렇게 또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최악의 시기에도 낚시터를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또다시 좋은 시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또 낙담하지 마시고 부동산이 또 대세 상승하는 시기가 또 올 거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금부터. 근데 그때 만약에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공부를 해야 때문에.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오늘 이 영상을 계속해서 몇 번이고 돌려보세요. 아니, 진짜 이거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굉장히 비싼 돈 내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듣는, 그렇죠. 사실 이건 오늘 사실- 강의를 제가 한 거예요. 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유튜브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제 강연 같은 거 해주시잖아요. 네. 이야기 해주는 사실 그 인터뷰가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강연 같은 건데 네.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부동산이나 사실 주식이나 이런 강좌는 네. 다른 일반 강좌보다 되게 비싸잖아요. 비싸죠. 비싸게 받는 경우는 뭐 수십, 수백 네. 이렇게 내야지 그 수업을 뭐 몇 주 차로 듣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래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으면은 듣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수없이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실력을 쌓고 리츠고를 만들었듯이 여러분들도 꼭 제 강의 아니더라도 다양한 강의를 저는 듣는 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듣기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강의는 네. 무료니까 네. 몇 번씩 들으면 특히나 오늘 진짜 김 작가님이랑 한 내용은 제가 딴 데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제가 유료로, 원래 하지 않았던 이제 유료 강의도 이제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일부라는 걸 꼭 좀. 심화 학습을 위한 이제 기본 학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듣기로 네. 전국에서 뭐 50% 정도 떨어진 데도 있다면서요. 하락률이 큰 곳이요? 인천 그럴 수 같은 데는 있습니다. 뭐 10억인 게 5억까지 갔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천 한번 이것도, 가볼까요? 인천 한번 가볼까요? 네. 아마 인천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훨씬 더 이제 하락률이 아마 좀 클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인천 중구 쪽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가 이제 하락률이 좀 크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요즘 실거래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호가 데이터를 좀 많이 봐야 되는 거고요. 매매가 이제 호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난 1년 동안 13% 정도 떨어졌네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 자, 그다음에 송도가 연수구, 연수구 쪽. 이쪽 송도 얘기가 좀 많죠. 자, 송도 자이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송도 자이파크가 얘가 이제 6개월 동안 한 24% 정도 매매가가 떨어졌고요. 1년 동안도 한 24.3% 정도 떨어졌네요. 이걸 랭킹을 볼까요? 여기서 아파트 랭킹에 들어가서 가격에서 가격 증감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천을 가보겠습니다. 인천의 모든 지역의 기간을 1년으로 놓을 거고요. 세대수는 좀 커야 되니까 그래 1000세대 이상짜리 중에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편한 세상 송도동에 있는 여기가 이제 31.36%. 그 다음에
남구 서창동의 센트럴 푸르지오가 29.34%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거래가 없으면 이게 또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호가 데이터 이 편한 세상 여기를 한번 아파트 상세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30 몇 프로 떨어졌다고 나왔는데 호가는 몇 프로죠? 6개월 동안 21.7%, 37.3%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이제 이 편한 세상 송도인데 40%까지는 아니고 한 37% 정도 거의 이제 40% 육박하는 가격이 최근 한 1년 동안 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떨어진 데는 지금도 어쨌든 가격에 많은 것들이 반영되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싸진 거지만 싸졌죠. 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들어가면 힘든 시기인 거겠죠? 그렇죠. 아까 이제 배우셨잖아요. 네. 자, 인천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뭐부터 올라야 돼요? 전세. 근데 자, 매매가는 이렇게 떨어졌죠. 전세가 한번 볼게요. 전세는 몇 프로 떨어졌나? 전세가는 6개월 만에 40%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호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호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죠.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니 40%나 지금 전세가 떨어졌으면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가늠하려면 뭘 봐야 돼요? 입주 물량을 봐야 되는데 인천에 지금 입주 물량이 올해 어때요? 엄청나죠. 전세가 더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매매 가격이 힘을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원리가 이해되시죠? 만약에 인천의 전세가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아 뭔가 지금 희망이 생길 수 있겠다. 1년치로는 55%. 1년치에 55%.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때가 지금 4억에서 5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2억 초반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2억이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얼마 내줘야 돼요? 2억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인천에 사시는 분이 2억? 그것도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상에서 되게 크죠. 와,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천을 비롯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네. 깡통 전세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 네. 우리 김 작가님 네. 좀 어떠셨어요? 저하고 이렇게 부동산 빅데이터 얘기 좀 해보시면서. 일단 데이터를 알아서 나쁠 거는 전혀 없겠구나. 네. 이걸 뭐 100% 믿고 한다기보다 네. 어쨌든 이런 참모 같은 역할을 해주는 데이터가 있는 맞습니다. 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자산을 샀는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만약에 상승기가 이제 네.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의 징후가 온다.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김 작가님을 제가 베타 매수까지 베타 테스트면은 뭐 진짜 뭐 돈 내고도 못하는 제가 베타 시청자 여러분을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매수해 보겠습니다. 돈 많이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난 손님은 김기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